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군 조카 가혹행위로 기절시킨 대위는 병원 복도에서 별 13개를 마주하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경기도 파주 일사단 통신대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서지한 소인은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엿보였죠. 전입한 지 열흘째. 아직도 이곳의 미묘한 분위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지아는 군복을 입으면서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계급장이 제대로 달려 있는지, 단추는 모두 잠겨 있는지, 군화끈은 단정한지,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모자를 쓰는 것까지 모든 동작이 신중하고 완벽했어요. 다른 장교들보다 항상 15분 일찍 준비를 마치는 것이 그녀만의 철칙이었거든요. 6시 정각 부대 전체에 기상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교 숙소 복도에서는 하나둘씩 문이 열리며 동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소희. 또 일찍 일어났네? 그 같은 기수로 전입한 김철수 소위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잠자리에서 갓 일어난 티가 역력했죠. 네, 안녕하세요. 지안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간단명료했어요. 신기하다 정말. 나는 기상나팔 소리에 겨우겨우 일어나는데. 김소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지아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큼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첫 번째 조회 시간. 중대 앞 넓은 광장에 장교들이 계급순으로 일렬로 서 있는 가운데 지안의 보고는 언제나처럼 완벽했습니다. 1소대 통신장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송신기 5대, 수신기 8대, 중계기 3대 모두 정상 작동 확인하였으며 배터리 잔량 또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중대장 이병철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어라고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선임 장교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죠. 뭔가 평가하는 듯한, 탐색하는 듯한 시선들이 지안을 향해 있었어요. 조회가 끝나고 각자 맡은 업무로 흩어지는 시간, 중대장실에서는 이미 지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서소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장교 박민호 대위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보고하는 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해요. 신임치고는 너무 당당하다고 해야 하나? 맞습니다. 보통 신임들은 기가 죽어서 들어오는데 저에는 뭔가 달라요. 다른 선임이 맞장구 쳤습니다. 혹시 어디 연줄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요새 낙하산 인사들 많다고 하잖아요. 그럴 리야 있겠어? 그냥 성격이 그런 거겠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모두의 시선에는 의구심이 깔려 있었어요. 신임 소희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건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작전장교 장태훈 대위는 특히 지안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29살인 그는 군 생활 7년 차로 후임들을 다루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신임은 처음이 중요해.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
그는 지안이 다른 신임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야. 이런 애들이 제일 위험해. 장태호는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순종적이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을 품고 있는 후임들을 말이죠. 일단 군기부터 확실히 잡아야겠어. 오후 4시경 통신실에서 무전기 정비 업무를 보고 있던 지안에게 장태훈이 다가왔습니다. 서소희, 잠깐 이쪽으로 와봐.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한 톤 낮았고 어딘가 위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지안은 하던 일을 정리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대위님. 오늘 저녁에 장교 회식이 있어. 원래 회식이라고 해서 매달 하는 거야. 장태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신임이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거 알지?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술자리나 회식 같은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군대에서의 음주 문화는 더욱 부담스러웠죠. 저기, 개인적으로 음주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참석해야 할까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장태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뭐, 음주를 안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군대에서 선임들과의 화합을 위한 자리인데 개인 취향을 내세우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안이 해명하려 했지만 장태훈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됐어. 어쨌든 참석은 해야 돼. 그리고 네가 미리 가서 자리 세팅도 하고. 신임의 예의거든. 그의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다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장소는 부대 정문 앞 고향 한정식 7시까지 와 있어. 저녁 6시 30분 지아는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했습니다. 고향 한정식은 부대 근처에서 장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이었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지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약 확인을 하고 좌석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오늘 밤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해했어요. 테이블을 둘러보며 물잔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반찬들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냅킨도 정갈하게 접어서 각자 자리에 놓았죠. 참 꼼꼼하시네요. 정성이 대단해요. 식당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지만 지안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7시 정각 선임 장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을 비롯해 총 8명의 장교가 모였어요. 지안은 입구에서 정중하게 인사하며 각자의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지안 소위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선임들이 신임에 대한 격려의 말도 건네고 부대 생활 적응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거든요. 우리 부대는 다른 데보다 분위기가 좋은 편이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돼. 이런 따뜻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소주 몇 병이 비워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진짜 건배를 한번 해볼까? 장태훈이 소주잔을 지안 앞으로 밀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선임들도 하나둘 잔을 들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테이블 위의 모든 시선이 지안에게 집중됐습니다. 순간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테이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렸던 웃음소리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멈춘 것 같았어요.
선임 장교들의 표정이 하나둘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당황한 표정을, 어떤 이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죠. 장태호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지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기운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어요. 서소희, 내가 지금 너를 우리 부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야. 이 자리가 뭔지 알고 있어? 지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태훈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선임이 권하는 수를 거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 눈빛이 지금 너무 건방진 것 같은데? 그의 시선이 지안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안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여전히 술잔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장태훈의 입골리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른 선임들도 비슷한 표정을 지었죠. 이에 정말 자기가 특별한 줄 아는구나. 그럼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어.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 나팔과 함께 지안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회식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면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평소 인사를 나누던 동기들조차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소위는 지안을 보자마자 급하게 시선을 돌렸고 다른 장교들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 할 일만 했어요. 서소희, 조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지안을 장태훈이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더욱 차갑게 들렸어요. 오늘부터 업무 분장이 좀 바뀔 거야. 신임이니까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지 않겠어? 그가 건넨 종이에는 빼곡하게 업무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야외 송신기 고장 점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였어요. 평소라면 2명이 함께 나가는 업무인데 지안 혼자 배정됐습니다. 송신기 위치가 산 중턱에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지? 장태훈이 물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역력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녀도 어젯밤 이후 이런 일들이 시작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함께 앉던 테이블에 자리가 있었지만 누구도 지안에게 여기 앉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급하게 식사를 마쳤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들이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신임들 정말 버릇 없어졌어. 맞아. 예전에는 그래도 선임 말은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지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들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모를 리 없었죠. 지안은 수저를 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 지안은 장비를 챙기고 야외 점검을 나섰어요. 기온은 이미 32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송신기가 설치된 곳은 부대에서 약 3km 떨어진 야산 중턱이었어요. 평소라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리지만 오늘은 도보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체력 단련도 겸해서 걸어가 봐. 신임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무거운 장비 가방을 메고 산길을 오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군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산속은 더욱 후텁지근했고 벌레들이 계속 달라붙었죠. 송신기 점검 작업은 2시간가량 걸렸습니다. 장비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부식된 부분을 청소하고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일이었어요. 평소라면 동료와 함께 나눠서 하는 작업을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서 작업하다 보니 어지럼증이 시작됐지만 지아는 꾹 참고 끝까지 해냈어요. 부대로 돌아온 것은 오후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군복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런 지안을 본 장태훈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런데 보고서는 오늘 안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확인할 거니까. 저녁 식사 후 지아는 사무실에 남아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다른 장교들은 모두 개인 정비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만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송신기 점검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교체한 부품 목록을 정리하고 향후 정비 계획까지 세워야 했거든요. 밤 9시가 되어서야 보고서 작성을 마칠 수 있었어요. 지아는 프린터로 출력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장태훈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장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소희, 오늘 혼자 산에 다녀왔다면서? 맞아. 장비 가방까지 메고 걸어서 갔대. 대단하네. 나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동정이나 격려가 아닌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분대장 근무를 서고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탄약고 정리 명령이 떨어졌어요. 서소희, 탄약고에 새로 들어온 물품들 정리 좀 해줘. 오늘 안에 끝내야 해. 탄약고는 지하에 있어서 습하고 어두웠는데 혼자서 무거운 탄약 상자들을 옮기고 정리하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부대 전체 통신망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새벽 4시부터 업무에 투입됐어요. 통신은 이른 시간에 점검해야 정확해. 신임 때 이런 경험 많이 쌓아놔야 나중에 도움이 돼. 하지만 다른 장교들은 평상시처럼 6시에 기상해서 정상적인 일과를 보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혼자 구보하는 일이었어요. 체력이 기본이야. 특히 통신병과는 야외 활동이 많으니까 체력 관리가 중요해. 장태훈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다른 장교들은 시원한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5km 구보 도중 지아는 점점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뛰어야 했고 중간에 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포기하면 내일 다시 해야 해.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을걸? 장태훈이 옆에서 여유롭게 말했지만 지안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 선임 여군 중위가 조심스럽게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중위였어요. 서소희, 괜찮아?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다른 신임들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 그럼 저만. 지안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이중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일 때문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선임들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괜찮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그녀에게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을 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령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일들을 겪게 되더라도 말이에요. 이틀 후 오후 1시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간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지아는 또다시 야외 훈련복을 입고 구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부대 외곽 도로를 따라 7km를 뛰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지구력 테스트야.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지. 장태훈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지안이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실패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구보가 시작되고 첫 1km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지안의 호흡도 안정적이었고 보폭도 일정했어요. 하지만 점점 태양이 머리 위로 올라오면서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숨을 막혔습니다. 군화 속 발가락이 저리기 시작했고 등줄기로 흐르는 땀이 옷을 흠뻑 적셨어요. 서소희님,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옆에서 함께 뛰던 장태훈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여유롭게 뛰고 있었어요. 평소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해온 그에게는 이 정도 속도와 거리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나중에 실전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3km 지점을 지나면서 지안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가끔씩 흐려졌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 뛰었어요. 포기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지안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장태훈은 손목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반도 안 왔는데 벌써 물을 찾고 있네요. 실망이에요. 군인이 이 정도 체력으로 어떻게 국가를 지킨다는 거죠? 5km 지점, 지안의 걸음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것 같았고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으려 했어요. 한 발 한 발 억지로 땅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소희, 정말 괜찮아요? 뒤에서 함께 따라오던 박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태훈은 신경 쓰지 마. 정신력 문제야라고 일축했습니다. 6km를 넘어서자 지안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호흡은 거칠어졌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피부는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오한이 들기도 했죠.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봐요. 장태훈의 말에 지안은 마지막 힘을 짜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기 시작했어요.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다리가 완전히 풀리면서 그대로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태훈이 당황한 목소리를 냈어요. 지안은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어요. 호흡도 얕고 불규칙했죠. 서소희. 박하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지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빨랐지만 약했고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대위님, 이거 응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태훈은 여전히 덤덤한 표정이었어요. 아, 열사병 쇼네. 요즘 애들이 이런 식으로 관심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는 휴대폰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구급차는 불러줄게. 하지만 정신력이 약한 애들은 병원 좀 다녀와야 정신 차리지. 10분 후 사단 의무대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의무병들이 지안을 들것에 옮기면서 빠르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40도가 넘네요. 바로 이송해야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안은 사단 의무대로 향했어요. 사단 의무대 응급실. 의무대 군의관 강민재 소령이 지안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하강, 체온 상승, 탈수 증상. 전형적인 중증 열사병이네요. 그는 즉시 수액 투여를 지시하고
체온을 낮추기 위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응급처치를 하던 중 강소령은 지안의 병적 기록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어요. 서지안. 이 이름이. 그는 다시 한번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출생년월일, 출생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이 사람 맞나? 강소령은 혼잣말을 하며 당황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몇 년 전 신문 기사가 떠올랐어요. 합참의장 서강민 대장의 조카, 육군사관학교 입학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당시 화제가 됐던 기사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님, 잠깐만요. 강소령이 급하게 간호장교를 불렀습니다. 이분 신원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대위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아니, 사단장님께 바로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간호장교가 궁금해했지만 강소령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대위님, 지금 즉시 국방부에 보고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의무대장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서지안 소희가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분이 혹시 그분 맞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해? 네, 병적 기록부와 모든 신상 정보가 일치합니다. 알겠어. 지금 즉시 보고하겠어. 절대로 언론에 새나가면 안 돼. 의무대장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났어요. 서지안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신임 소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지안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녀의 체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지안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2시간 후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저녁 6시경 병원 주차장에 검정색 군용 SUV 차량이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 내린 이는 서강민이었어요. 현직 합참의장인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디야? 서강민의 첫마디였어요.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원장이 급하게 달려와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병원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직접 병원에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차량에서는 서태진 중장이 내렸습니다. 1군단장인 그는 서강민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어요. 평소 냉철하기로 유명한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형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어. 일단 아이 상태부터 확인해야겠어. 세 번째 차량에서는 서재훈 중장이 나타났어요. 지상작전 사령부 작전부장인 그는 서강민의 셋째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네 번째 차량에서는 소장 서도연, 다섯 번째 차량에서는 준장 서기태가 내렸어요. 그들은 모두 서강민의 사촌 형제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차량에서는 막내인 서범수 준장이 내렸어요. 국방대학교 교수부장인 그는 이 자리에 온 형제들 중 가장 어렸지만 표정만큼은 다른 이들 못지않게 심각했습니다. 지안이가 정말 쓰러졌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병원 복도에는 순식간에 별이 13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장교들과 의료진들은 우왕좌왕했어요. 저분들, 전부 장군님들이신데 어떻게 동시에. 한 간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합참의장님이야.
나머지 분들도 전부 별담분들이고 병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30년 군의관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전 의료진 비상 대기 명령 내리겠습니다. 그는 급하게 방송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관련 전 직원은 즉시 대기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담당 군의관은 누구야? 서강민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민재 소령이 긴장한 채로 다가왔습니다. 서강민 합참의장님, 강민재 소령입니다. 현재 서지한 소위님의 주치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태는 어때? 서강민의 질문에 강소령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중증 열사병으로 진단됩니다. 체온이 41도까지 올라갔었고 현재는 38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의식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나 심한 상황이었던 거야? 서태진 중장이 끼어들었어요. 강소령은 잠시 망설이다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체온이 42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순간 복도에 흐르던 정적이 더욱 깊어졌어요. 서재훈 중장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카 잃을 뻔했다는 얘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 아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 서강민이 말했습니다. 조카가 쓰러졌다는 말에 병원에 온 건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강소령, 이 아이가 누구한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병과별, 지휘계통별로 전부 조사해서 보고서 작성해. 네, 알겠습니다. 강소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서강민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오늘 안에 식별하겠어. 우리 조카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해. 복도 끝에서 서도연 소장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일사단장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서태진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연락해. 그리고 일사단 통신대는 오늘부로 지휘감사 들어간다고 전해. 지휘감사요? 병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휘감사는 부대 전체의 지휘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었거든요. 보통 심각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실시되는 것이었죠. 당연하지. 서범수 준장이 말했습니다. 신임 소위 하나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정도라면 그 부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특히 우리 조카가. 그는 말을 멈췄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일사단장이 직접 오겠다고 합니다. 서도연 소장이 통화를 마치고 보고했어요. 30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서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때까지 정확한 상황 파악을 마쳐야겠어. 그런데 형님, 서재훈 중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안이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시잖아요. 그 아이 성격. 서강민의 표정이 잠시 복잡해졌어요. 조카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서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과 개인의 의견은 별개야. 지안이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해. 이때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강소령이 나왔어요. 대장님, 환자분이 잠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약한 상태라서 오래 대화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강민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어. 잠깐만 보고 나올게. 형님 혼자 들어가세요. 서태진 중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우르르 들어가면 지안이가 놀랄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강민은 조용히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조카의 모습을 본 서강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링거를 막고 있는 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평소 당당하고 씩씩했던 조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삼촌, 지안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여기에? 쉿, 말하지 마. 일단 몸부터 회복해. 서강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응급실을 나온 서강민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어때? 서태진 중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어. 평소 지안이 모습이 아니야. 서강민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사단장 김성호 소장이 부사단장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서강민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했어요. 김 소장. 서강민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한층 차갑게 들렸습니다. 자네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추궁에 가까웠어요. 김 소장은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통신대 관련 전 간부들을 소집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 서재훈 중장이 끼어들었어요. 신임 소위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때까지 상황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김 소장의 사과에 서강민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어. 지금 당장 책임자를 데려와. 내 조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정확히 듣고 싶어? 그의 말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신대 작전장교를 호출하겠습니다. 김 소장이 부사단장에게 눈짓했어요. 부사단장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장태훈 대위를 수도병원으로 보내라. 이것은 명령이다. 30분 후 장태훈 대위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별이 13개나 되는 장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광경이었거든요.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네가 장태훈 대위야? 서강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태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서강민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장태훈은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서 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지한 소위에게 무슨 일을 시킨 건가? 대장의 질문에 장태훈은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대답해. 서태진 중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장태훈이 입을 열었어요. 그냥 신임 교육 차원에서 체력 단련과 업무 적응을 위해서.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체력 단련? 서재훈 중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34도 날씨에 7km 구보가 체력 단련이야? 혼자서? 장태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서범수 준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군의관도 아닌 작전장교가 의학적 지식 없이 무리한 훈련을 시키고 그 결과 부하가 쓰러졌는데도 몰랐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때 헌병대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사관입니다. 장태훈 대위님 맞으시죠?
수사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관련 증거물 수거를 위해 왔습니다. 장태호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됐어요. 휴대폰과 업무용 기록, 장비 모두 제출해 주세요. 수사관의 지시에 장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의 훈련 계획서와 지시사항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지한 소위에게 가해진 모든 훈련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다른 수사관이 말했어요. 일과표, 구보 시간과 거리, 날씨 정보, GPS 기록까지 전부 수거하겠습니다. 장태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대위님, 서강민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건드린 건 그저 평범한 신임 소위 한 명이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갔으면 우린 조카를 잃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었어. 서재훈 중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장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사관들이 장태훈의 모든 전자기기와 문서들을 압수하는 동안 다른 수사팀은 이미 1사단 통신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부대 내 CCTV 기록, 출입 통제 기록,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까지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어요. 김 소장, 서강민이 1사단장을 불렀어요. 오늘부로 통신대 대대장 이하 관련 간부들 전원 대기 명령 내려. 그리고 새로운 지휘부 구성할 때까지 직무 정지야. 김 소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언론에 흘러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해. 서도연 소장이 덧붙였어요. 우리 조카 때문에 부대 전체가 뒤집어진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되거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호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대장님, 정말 그렇게 심각한 줄은. 그가 다시 한번 변명하려 했지만 서강민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이제 그만해.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대장의 말에 수사관들이 장태훈을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태진 중장이 물었어요. 서강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일단 지안이 회복을 기다려야지. 그 다음에 결정하겠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지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의료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링거 바늘이 팔에 꽂혀 있었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의식은 많이 맑아진 상태였어요. 깨어나셨군요. 담당 간호장교 이연주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어요. 어떠세요? 몸 상태는 좀 나아지셨나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뻣뻣해서 힘들었습니다. 저, 언제 쓰러진 거죠? 지안이 힘겹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구보 중에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어요. 이 중위가 대답했지만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복귀는 언제 가능한가요? 지안의 첫 번째 관심사였어요. 군인으로서 부대를 떠나 있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이 중위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무슨 뜻인가요? 지안이 궁금해하자 이 중위가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에 여러 장군님들이 오셨어요. 병원이 완전히 뒤바뀔 정도로요.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군님들이요? 네. 합참의장님을 비롯해서 별 13개짜리 장성분들이 한꺼번에 오셨어요. 이 중이의 말에 지안의 마음이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혹시 서강민 합참의장님도 오셨나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중희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세요? 네, 맞아요. 제일 먼저 오셨어요.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촌이 온 거구나. 저기, 혹시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죠? 지안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요, 완전히 통제됐어요. 병원 전체가 보안 지역으로 설정됐거든요. 이중희의 대답에 지아는 조금 안도했지만 동시에 일이 얼마나 커졌는지도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속한 부대는 어떻게 됐나요? 1사단 통신대요. 지휘감사가 들어갔어요. 대대장님 이하 간부들이 전부 대기 명령 받았다고 들었어요. 지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서강민이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군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안아, 좀 어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삼촌. 지안이 일어나려 하자 서강민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누워 있어. 아직 많이 약해.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했니? 죄송해요, 삼촌. 제가 약해서. 지안이 사과하려 하자 서강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의 말에는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삼촌, 혹시 쟤 때문에 부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지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처리할 거야.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신임 소위로 지내고 싶었어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남들처럼 실수도 하고 힘든 일도 겪으면서 배워나가고 싶었는데 서강민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지안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지켜야 해. 제가 특별 대우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안이 간절히 말했어요. 그냥 다른 장교들처럼 똑같이 대해주면 안 되나요? 하지만 서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안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전출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몸부터 회복해. 그 다음에 생각하자. 서강민이 말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때 간호장교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대장님,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서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알겠어. 지안아, 푹 쉬어. 내일 다시 올게. 삼촌,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지안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서강민은 대답 대신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갔습니다. 지안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군 생활은 이미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지안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려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복도에서는 서강민이 다른 형제들과 짧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지안이 상태는 어때? 서태진 중장이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하지만 마음은 많이 상해 있어. 서강민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던데? 서재훈 중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시작된 일이야. 끝까지 가야지. 서강민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아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단순한 원칙 때문에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일주일 후 서지아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의 컨디션은 거의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일사단 통신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과연 동료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부대 분위기는 어떻게 변했을지 걱정됐거든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헌병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고 출입 통제도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서지안 소위님이시죠?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헌병의 정중한 태도가 오히려 지안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었어요. 통신대 건물에 들어서자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들렸을 법한 웃음소리나 대화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지안이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지나치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그녀에게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서지안 소위님 복귀하셨군요. 새로 부임한 통신대장 박정민 중령이 그녀를 맞았어요. 전임 대대장은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된 상태였습니다. 몸은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각별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안이 간단히 대답했지만 박 중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대는 모든 장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착증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특별한 관심이 바로 자신이 원하지 않던 것이었거든요.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만난 김철수 소위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안아, 몸은 괜찮아?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예전의 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응, 괜찮아. 별일 아니었어.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김소희는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지안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업무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도 최신 사양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자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이것도 특별 대우구나. 지안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서소희님, 새로 부임한 작전장교 정민수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장태훈 대위의 후임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작전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지안은 정소령의 지나치게 정중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계급으로는 자신이 후임인데 마치 선임을 대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아니요, 특별히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업무 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정소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소위님께 무리한 업무를 드릴 일은 없을 겁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지안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의 풍경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으려 하자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에 여기 앉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야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서소희, 여기 자리 있어요. 이수진 중위가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지안이 그 테이블에 앉자 다른 장교들도 모두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친근함 속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 한 선임 장교가 말했어요. 새로 오신 대대장님도 되게 좋으시고 업무 환경도 많이 개선됐어. 하지만 지아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지안에게 배정된 일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어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 정리와 장비 점검뿐이었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체력이 많이 필요한 업무는 아예 배정되지 않았죠. 이건 너무 쉬운 일 같은데요. 지안이 정소령에게 말했어요. 더 도전적인 업무를 맡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소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신임 때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되죠. 저녁이 되자 부대 내 분위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지안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인사했고 아무도 그녀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위 간부가 시차를 나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상해, 정말. 지안이 혼잣말을 했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특별 대우가 아니라 평범한 대우였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눈에 띄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단순히 원칙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아는 자문했습니다. 술을 거부한 거? 힘든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거? 아니면 쓰러질 때까지 참은 거? 어느 것 하나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구보를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당직 하사가 다가왔어요. 서소희님, 어디 가세요? 구보 좀 하려고요. 아,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 가도 괜찮아요. 지안이 말했지만 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지금은 반드시 동행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받았습니다. 지아는 이제 혼자 구보조차 할 수 없게 된 현실의 허탈함을 느꼈어요. 구보를 시작하자 하사는 지안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뛰었어요. 소희님, 속도 괜찮으세요? 좀 더 천천히 갈까요? 과도한 배려였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한계까지 뛰어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뛰고 싶어도 못 뛰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서소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사가 3km 지점에서 제안했어요. 지아는 전혀 지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체념하며 구보를 마쳤어요. 돌아오는 길에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예전에는 따돌림 때문에 외로웠다면 이제는 과도한 관심 때문에 외로워졌어요. 아무도 그녀를 진짜 동료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2달이 흘렀습니다. 지안의 일상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루틴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동행자와 함께 적당한 속도로 구보를 하고 실내에서 서류 정리나 장비 점검 같은 가벼운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누군가가 자리를 마련해줬고
저녁에는 정시에 업무를 마칠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군 생활이었지만 지안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동기들이 야외 훈련에서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실전 경험을 쌓을 때 그녀는 항상 안전한 사무실에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지아는 혼자 장비 창고에서 무전기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하나 부품을 점검하는 일은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무전기의 회로를 살펴보며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김철수 소위가 들어왔어요. 지아나, 여기 있었구나.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안이 물었지만 김소희는 주변을 둘러본 후 문을 닫았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어요. 요즘 너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 모든 사람이 눈치를 보고 있어. 내 때문에? 지안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어떻게? 다들 너한테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혹시라도 내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큰일이 날까봐 무서워하고 있다고. 김소희의 말에 지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은데. 지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 김소희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임들도 후임들도 모두 너를 조심스러워해. 마치 시한폭탄을 다루는 것처럼. 그날 저녁 지아는 다시 한번 야외로 나가려 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당직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소희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정말 혼자 좀 있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지시사항이라서요. 부대 뒤편 작은 언덕에 올라서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지안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당직자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사님, 지안이 당직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소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때문에 부대가 불편하죠? 당직자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모든 사람이 조심하고 있는 건 맞아요. 어떻게 조심한다는 거죠? 소희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직자의 솔직한 대답에 지안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안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방일보에 익명으로 짧은 기사가 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신한 여군 소위 하나를 살리기 위해 병원 복도에 나타난 별 13개. 그리고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사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부대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지아는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기도 했어요. 그날 오후 지아는 다시 야외 송신기 점검 업무를 자원했어요. 소희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정민수 소령이 만류했지만 지아는 고집했습니다. 저도 다른 장교들처럼 야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계속 실내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지안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야외 점검이 허가됐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3명의 동행자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갔던 일에 이제는 4명이 함께 가게 된 거죠. 산길을 오르면서 지아는 예전 일들을 떠올렸어요. 무더운 날씨에 혼자서 무거운 장비를 메고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었거든요. 송신기 점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동행했던 박하사가 말했어요. 소희님,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안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에도 혼자서는 할 수 없죠. 규정이니까. 부대로 돌아온 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아는 또다시 구보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행자가 함께했어요. 서소희님, 오늘은 어느 코스로 갈까요? 동행자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평소 코스로 가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페이스를 정할게요. 구보를 시작하면서 지아는 조금씩 속도를 올렸어요. 동행자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려 했습니다.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호흡이 가빨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소희님,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은데. 동행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 길이 익숙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코스를 완주하고 돌아온 지안에게 동행자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제대로 뛴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아는 일기를 쓰면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여전히 이 길이 익숙하다. 어떤 시선들이 따라와도 어떤 상황이 변해도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내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